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이번 주에는 요즘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이제 초저출산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계속 주기적으로 의제를 띄우는데 이번은 거의 작정하고 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이게 우리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공정이랑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통계 하나, 간단한 얘기 하나 먼저 해드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음 생에는 비록 곤충이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어떤 여자가 했겠죠. 누구냐면 지금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지만 그 전에는 조윤선 장관이었어요. 이 조윤선 장관이 201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포럼 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진짜 말하기 부끄러운 순위를 이용하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도 못하고 성차별이 심하다라는 거를 이 말로써 이제 표현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이 조윤선 장관이 인용했다고 하는 자료에서 보면 세계 105등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들 국가 이름만 몇 개 한번 보자면 인도, 우간다가 우리나라는 105등인데 28등이라고 합니다. 탄자니아 46등, 세네갈 90등. 자,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훨씬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수준인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이런 여성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탄압하고 차별하고 이런 최악의 여성 후진적인 인권 국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이런 인용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는 제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의를 우리나라 여성이 이렇게 탄압받고 차별받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여성가족부라는 자신의 부처의 어떤 존립의 정당성,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자들,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이 하는 논리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 외국인 인권을 이렇게 탄압하는 후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얼마 전에 방한했다가 돌아간 무토마라는 유엔 사무관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외국인 인권 탄압 국가라는 이미지를 언제나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은 결론적으로,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반감을 가질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은 여성가족부라는 장관 부처가 상존하는 한 영원히 최악의 여성인권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왜인지는 한번 청자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의 패널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명으로 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딱 선생님. 예, 딱 선생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좀 반론을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예. 곤충으로 태어나더라도 나는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셨는데, 예. 수컷은 다 잡아먹힙니다. 암컷한테. 이 곤충들은. 그렇죠. 사마귀 같은 거. 예, 거미.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뭘 모르고 지금 저러시는 거고. 그러네요. 곤충 세계에서는 암컷이 갑이에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아니 근데 여성들이 예.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
저도 그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예. 예. 성차별 뭐 받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분이 따라하지만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에 계실 때. 예. 네, 프랑스에 있을 때 거기 기숙사에 그 아프리카에 들어온 아프리카 그 유학생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한 10명 됐고, 네. 아시아 사람으로는 나 혼자였었고. 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너희 그쪽 이제 아프리카 유학생 걔가 어느 나라였나? 토고였나? 콩고요? 콩고였나? 하여튼 근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뭐 생활 뭐죠? 생활비요? 생활비는 누가 주느냐? 네. 생활비 누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저 여자한테 다 맡긴다.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그 주부 여자한테 다 맡긴다. 그때 막 웃는 거예요. 네. 야, 니네 나라는 여자들이 다 잡고 있냐? 네. 가정을 갖다 여자들이 다 잡고 있냐? 돈을 갖다 주냐? 예. 그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돈을 저 여자한테 주느냐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예. 그런 식으로 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네. 그 앞에 우간다 네. 몇몇 나라들이었죠?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이라고 지금 세네갈. 나와 있는데 28등, 46등, 90등이라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예. 그 나라들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이런 TV 프로들 보세요. 모계 국가고 네. 웃긴 게 보면 나 그 나라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뭐냐면 남자들은 놀아 거기서 그냥 딱 누워 있으면 네. 여자들이 열심히 물 깃고 빨래하고 양치고 일 다 해요. 네. 여자들이. 예.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우리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자면은 진짜 네.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성들이 진짜 우리 그 시대만 쎄 빠지게 고생하는 나라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 오히려 그 실권이 없어. 그러니까 네. 집에서 편히 쉬어.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르시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예. 뭐 지금 호적법도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여성 권리가 지금 강화됐고. 그렇죠. 호적법 법적으로 여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호적법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성도 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성을 갖다가 각각 쓰게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 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남자 성이 대부분 다 따라가거든요. 물론 거기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답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그 남자 성을 갖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 성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건 없대요. 근데 네. 대체로 그냥 저 남자 성을 갖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 여자 이전 결혼 전에 그 성을 갖다 그대로 지키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보더라도 나는 그래서 예. 뭐 지금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일정 부분 성차별을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네. 그 직장 문화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도 예. 그 성적인 그런 어떤 그 비하라든가 예. 그런 뭐 성희롱,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나오지만 난 그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네.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네. 조윤선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네.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외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소위 국격의 똥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정치적인 쇼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자신의 어떤 발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를 악의적으로 곡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저런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 먼저 가볍게 던지고 싶었던 게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최악의 여성 인권 후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세계 뭐 100 몇 등 지금 뭐 전 세계 여기 언급된 나라 중에 135개국 중에 108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왜곡과 이런 그 기만을 하는 게 다른 기준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11등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언제나 이 108등한 135개국 중 108등한 요 얘기만 계속 뿌려졌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의 기만이 심한가 통계적인.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최하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혹시 있나요?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현재 1.1명이거든요. 1.1명. 네. 뭐 거의 최하위 수준이네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가 대만이 대만이 1.06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1.06이라고 했는데 1.1이나 1.06이 그게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 낳고 땡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TV에서 하는 얘기 중에 제일 극단적인 얘기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2,500명 정도 되면 멸종을 할 거다. 영명으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그런 식으로 대를 몇 번 지나다 보면 어떤 아이 한 명이 조상을 1,000명, 10,000명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5천만 국민이 몇 대가 지나고 나면 10,000명, 20,000명 원시 수렵 사회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비유는 네. 특히 이제 정부 홍보라든지 정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대국민 홍보용으로 이제 쓰는데 나는 그건 참 그런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협박성 그런 홍보를 하는지는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을 때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 저 한국이 말이죠. 한국 땅이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터질 거라고 그냥 막 거기 폭탄 그거 봤어요. 폭탄 터지듯이 터질 거라는 그런 캠페인. 과장성 광고를 갖다가 좀 내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맞아요. 그때 그 캠페인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나다 이제 뻥 터지는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인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박사의 핸드폰이 먼저 터져버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참. 이제 기습을 당했네. 생각지도.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인구 감소가 또 이런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힘입어봐가지고 저 전후에 그 산업 경쟁력도 또한 성장하면서 인구 증가가 되니까 시장도 커지면서 사실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성장 기조가 한 반세기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구 증가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그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산 버블이 끼게 되고, 그다음에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결국은 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에 사이클이 있는데 성장할 때가 있고 다시 이게 정점에 이르러 감소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쇠퇴할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정상화 내지는 쇠퇴의 단계에 좀 접어든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회, 이 세상의 어떤 체제, 시스템 그거를 좀 발전적으로 다시 손봐야 하는 좀 지혜를 모아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과거의 어떤 성장의 캠페인보다는 같이 뭉쳐서 장기간의 그런 어떤 그 수요 감소 내지는 성장 감소에 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접어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화두로 올랐거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향후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 것 같아요. 요즘 출산율 저하를 미친 듯이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민 들여오자는 얘기거든요. 이민을 들여오는데 이제 옛날에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했었던 권오규라는 분은 아예 이민자 900만 명을 데리고자고 합니다.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1,000만 명 데리고자. 그 사람과 거의 그 삼성경제연구소와 똑같은 주장을 이제 전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은 900만 명의 이민을 데리고 오자. 그리고 이거랑 조금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는 게요. 그 MBC PD 수첩에서 최근에 그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를 2번이나 때렸거든요. 외국인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인권을,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참 탄압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 거냐라는 걸 봤더니 이제 그 노동 허가제라고 그 기존에는 고용 허가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말하자면 생산 예탁권 일부 지고 있었던 방식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자유 이동을 무제한 보장하자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우리 문사연에서 만났었던 그 무토마라고 이분이 이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혐오 문제를 언급할 때 이제 사례로 들었던 게 이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 사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출산율 문제랑 외국인 인권이랑 이런저런 거 팩트들을 엮어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 사회에 이민이 정말 당면 과제다 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분위기를 한번 쭉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자 그러면은 이 출산율과 이민을 네.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네. 과연 그 출산율이 지금 낮으니까 출산율이 낮은 건 지금 사실인데 네. 그럼 그거를 그 대안을 이민에서 찾아야 되느냐. 예. 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겠죠. 그 전에 네. 그럼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네. 하는 것을 갖다가 좀 한번 짚어봅시다. 네. 출산율이 여기 내가 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네. 1970년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네. 3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3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3점 그렇죠. 그렇게 3점 몇 퍼센트. 네. 3%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1980년대 22.6명. 2.2명. 그다음에 1990년대 15.2명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13년도에 네. 8.6명 1000명당. 그러면 0.8%. 0.86명. 그러니까 네. 지금 1명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애를 안 낳는 지금 부부들도 지금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그 관련 통계를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 있잖아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쭉 높아지다가 지금 현재 남자는 32.5세, 그러니까 33살, 32살 중간 정도 되고 여자가 이미 30살이 넘었대요. 그럼 여자가 이미 30살이 넘었다는 얘기는 첫 출산이 노산인 경우가 평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가임 연령 기간에 거의 끝자락 좀 와서 첫 애를 낳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게 뭐 우리 지금 3명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는 못하지만 여사가 노산일 경우에 1명 낳고 2명째 더 갖기가 힘든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애도 젊어서 낳아야지 애가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지. 노산일 경우에는 이제 여자도 힘들고 태어난 애도 힘들고. 근데 지금 예.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 전국 시도 단위에서 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시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대전, 예. 강원, 전북, 충북, 예. 경남, 경북, 울산, 제주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예, 답 서울. 네, 서울입니다. 예. 서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애를 안 낳아야지 먹고 사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죠. 주거비도 네, 높고. 서울은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 네. 유일하게 0명 됩니다. 출산율이 지금 네. 0.968. 와, 그러면 애를 안 낳고 우리끼리 우리 동기들 중에도 저는 이제 결혼을 못했지만 결혼한 동기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결혼을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예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결혼할 만한 뭔가 이런저런 뭐 준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죠. 제가 그래서 솔직히 이제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데 제 얘기가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저 청자들 중에 저보다 열악한 사람도 많을 거고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결혼을 할 때쯤에 이거 뭐 계약 비스무리하게 우리 애는 낳지 말자 라고 하면서 결혼의 조건으로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요새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 예, 젊은 애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왜냐면 애를 낳으면 일단 본인의 라이프가 애에 묶이는 거죠. 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즘에 대학교 안 나온 여자도 별로 없죠. 네. 그죠? 그리고 취직하려면 석박사까지 따시는 분도 있고 해외 어디 어학연수를 1, 2년 갔다 온 사람도 많을 것이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해갖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몇 년 일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리면 경력 끝나는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사랑을 한다면,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까지 지지해줄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가 트렌드인 거고, 보통 여자들의. 그거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일단 애는 포기해야 되는 거야. 입양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양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뭐랄까 서구화 돼가지고 결혼 제도에 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냥 동거인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좋을 때까지만 같이 살고, 혹시나 마음이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애는 없어야 애가 없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세적으로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사회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그것도 있고 애당초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운 수입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금 저 부부로 살면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는 이 경제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애를 못 낳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고 지금 사회자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당연히 출산율 저해 일조를 하는 아주 커다란 요소인데,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여자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애를 낳을지 말지는 뭐 예를 들면 남자가 내 애를 낳아도, 옛날엔 그게 무슨 개그 코드로 사용되지만 요즘엔 꿈도 못 꾸는 얘기고, 여자가 낳아줘야지 애가 나오는 거지. 여자가 그렇게 뭐 지금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커리어 우먼 얼마나 진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데, 애 임신해가지고 그럼 간호사들 뭐 순번 돌아가면서 임신하고 뭐 낙태하고 지금 하는데, 결국은 애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향후 경력을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어떤 갈등사항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결혼을 했고 애까지 갖고 싶고 잘 키워서 자기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거 다 똑같은 소망인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으니 뭔가를 기회비용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인데, 어떤 것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출산을 기회비용으로 지불을 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그냥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의무고 뭐 이런 거다라고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버리면 이 초저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유별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 문화적 어떤 뭐 이상한 특이한 어떤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지금 초저출산 문제는 지금 동아시아 선진국들은 다 겪고 있잖아요. 이 동아시아만 문제가 아닌 거죠.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래요. 서유럽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서울이 지금 전국 시도 단위에서 지금 가장 출산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대도시들이 지금 탑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출산율 지금 탑이 서울, 그다음에가 부산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인천. 이런 식으로 큰 대도시들이 대도시에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럼요. 반면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은 농촌이에요. 당연하죠. 전남이에요. 전남이 지금 가장 높고, 그다음에 충남, 세종, 제주, 울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남이라든지 충남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곳은 거기에 다문화 가정이 이민자 여성들이 들어온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 이민자들의 본국들은 아직도 농업사회 1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고, 결혼하면 애 낳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권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만 지금 따져도 서울만 지금 서울 안에서만 지금 보면은 출산율이 지금 가장 낮은 곳이 종로구예요.
종로구에 네, 가장 중심. 거긴 뭐 구촌 아닌가요? 거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관악구. 요거는 좀 여기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관악구. 예, 관악구가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네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남입니다. 강남은 낮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회자의 네. 아까 네. 그런 그 발언하고 지금 강남 네. 케이스는 좀 일치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커리어 우먼들이 그렇죠. 예, 그 예. 뭐 아무리 고소득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어도 네. 고소득을 유지를 하고 있어도 네. 자기 직장에서의 네. 그런 저 지위를 갖다 계속 네. 유지하고 싶고 네. 또는 저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그쪽으로 예. 계속 그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 아예 그냥 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돈 때문이 아니라 네. 자기의 그 삶의 방식 자기 때문에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거고. 삶의 방식 때문에 결국은 이 출산을 갖다 꺼리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정부라든지 여러 그 지금 기관에서 네. 뭐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네. 자국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것도 사실은 뭐 맞질 않네요. 그러니까 돈 지금 정부와 각 기관에서 지금 저 그 맞추고 있는 기준은 네. 돈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경제적인 지금 경제적인 네. 어려움 때문에 네. 결혼을 해서도 애를 안 낳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거기에 예.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갖다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지금 사회자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들으면 그 대책도 별 효과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나 정부가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돈 문제라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뭔가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의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출산율 낮은 게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문제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진화된 서유럽과 그 동아시아 각국들 다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문제가 그거예요.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그 남성의 인력만 가지고 경제 성장력 한계가 있으니까 여성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는데 노동력으로 활용을 잘 했죠. 쭉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 이제에서 태어난 애들은 보다 부모들보다는 윤택한 환경에서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사회 진출을 했는데 일단 딜레마인 거란 얘기죠.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꿈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게 욕구인데 그러면서 애까지 낳아서 어떤 그 애를 키우는 행복까지 같이 누리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다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경쟁 사회가 심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득권이라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예를 들면 자리가 위태할 수 있잖아요. 출산이라는 어떤 공백이 있으면 그게 어떤 그 모성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장이 없으면 출산 자체가 엄청난 기회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서유럽이나 동아시아 선진국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예. 똑같이. 죄송합니다. 먼저 근데 하세요. 예.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사회자분. 네.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에 좀 연애 상대 좀 찾아보세요. 근데 꼭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라면은 한번 사랑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근데 싶은데. 지금 저 돈 때문이 아닌 게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닌 게 아닌 거고요. 돈 때문에 아닌 게 아닌 것 때문에 네. 지금 저 상대를 갖다 구하기 더 힘들어 지금 우리 사회자는. 네, 가만히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출산율을 가만히 보니까 출산율 1위인 니제르 같은 나라는 6.89명이야. 그러니까 인구 과연 폭탄이네. 이 여자가 자기가 애를 낳고 싶어서 낳았을까?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그 니제르 여성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쭉 순위들을 보니까 말리. 야 그래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거의 2명 안팎이네. 그래도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뚝 떨어지고 야 대만은 싱가포르는 0.8명이에요. 야 좀 심각한데 이게 보면서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돈인 나라죠.
근데 출산율이 떨어진 나라들에서 보면 자본이 더 생산 포션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그래요. 그렇죠. 노동 가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본 니제르가 노동 가치가 니제르가 높은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보면은 노동력이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애를 많이 낳는다.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뭐 우리나 여기 뭐 사람 가치가 높냐? 예. 그건 아니거든. 근데 오히려 사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 일을. 라면 상대적으로 더 인간의 가치는 더 높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농업 국가 아니었어요. 농업 국가에서는 출산율 높죠. 농업 집약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머릿수가 최고였거든. 그럼요. 우리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근데 이제 건져간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요즘 어떤 말 하냐. 천재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을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100만 명 중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짐이라 이거죠. 잉여 인간이에요. 나머지는. 잉여란 얘기지.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잉여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극단론은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면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생산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 나라는 출산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나마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물론 터키, 뭐 중동 쪽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으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 사회복지 혜택에 기대면서 좀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나라들은 자립이 빨라요. 그러니까 10대 후반만 되면 집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돈 버는 문화들이 또 보편화돼 있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이 20 넘어서 바로 결혼하는 애들이 너무 흔해. 최소한 동거를 하든지 유럽에서? 미국이나 이런 쪽 애들 굉장히 흔해. 그래서 야 이쁜데 하고 통성명 한번 결혼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경우가 제 경험이 있거든요. 결혼은 빨리 하는데 애는 안 낳네요. 아니 근데 미국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출산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될 확률이 높죠. 우리 봐 이미 30 넘어서 애 낳는데 말이지. 노산인데다가 얘가 좀 이 교육을 시키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때쯤에 은퇴 시점만 겹쳐버려. 그렇죠. 이러니 그 이후에는 둘째를 못 가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한 명 낳기도 빠듯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참 일을 할 때 둘째, 셋째까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참 일을 하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이 양손에 떡을 쥘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사회가. 아니 근데 저 유럽은 말이죠. 지금 한국보다는 지금 출산율이 그래도 높잖아요. 저는 이거 다 사기라고 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환상인 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도 그 르몽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출산율 그 기사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지금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출산율이. 그거 걔네들 이제 공식으로 이제 그렇게 저 기사를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그건 뭐 완전 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당히 그 출산율이 높은 편이에요. 2.0명 정도 되니까 미국이 2.0이 조금 넘네요. 프랑스가 2.0명이고 그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건데 유럽이 그래도 2.0 정도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나는 그 좀 여기 기업 문화라든지 소위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른 그런 데서도 기인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일을 많이 안 해요. 그 일의 시간이 노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 그야말로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자동차 만드는 그 제조 공장 가면은 뭐 잔업 뭐 특근 야근 해야지 그나마 그 생활비로 좀 여유 있게 좀 벌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야말로 생활 못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 여자들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특히 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장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피곤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있을 시간이 없어. 그야말로 누군가 얘기한다 저녁이 있는 삶.
누군가 그 공약을 내놨었잖아요. 그 손학규. 손학규 저그 후보께서 손학규 씨가 저 몇 년 전에 저녁 있는 삶이라는 그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럴 정도로 한국이 여유가 없는 사회예요. 개인 생활이 굉장히 없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 이런 영향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합적인 게 여기 좀 호주는 빠져 있어요. 호주는 여기에 논할 만한 가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본 바에 의하면 애들 많이 낳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근데 호주가 딱 저녁이 있는 삶이야.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그 애들은 그 나라 애들은 일찍 독립을 해서 일찍들 결혼을 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상황이 접목이 돼서 애를 낳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죠. 그리고 다 무료야 애들 교육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애들 유럽도 키우기가. 그래요. 유럽도 다 무료입니다. 애들도 거기 보면은 가장 심한 징벌이 뭐냐면 학교 안 보낸다? 이러면 애들이 벌벌 떨어.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니까 여기 뭐 저 통계 나오지도 않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우선 자립이 너무 늦잖아요. 캥거루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대학원이다 뭐다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계속 학력 프리미엄이 더해져가지고 학력 인플레죠, 인플레이션. 학력 인플레. 그래서 20대 후반이나 돼야 이제 직장을 가질까 말까 이러니 이제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30이 훌쩍 넘어버리니 이미 기가 다 빠지는 거야. 이제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은. 방송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쓰지도 않는다. 맞아요, 그건. 그쵸? 아니, 너무 야했나? 아니, 야한 그 현실이라니까. 경제 성장률이랑 그 현실이야 그게. 콘돔 판매량이 이게 무슨 부의 상관관계인지 정의 상관관계 이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남자들의 자존심이 꺾이면 요즘에 저 공중 화장실 가보십시오. 여성분들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공중 화장실 가보면 다 시알리스, 비아그라, 사방에 스티커. 약이 없으면 또 그러니까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맞아요. 그거는 일본이 그래서 저 고자 국가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 시간이 많으니까 진이 빠졌어. 남자들이 진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밤은 그냥 시체. 밤에 들어가서 밤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테레비만 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의 기력, 정력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활동에다 뭐다 다 쏟아버리고 나면 집에 와서 도대체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힘들지만 여성분들도 힘들죠. 육아다 뭐다 해서. 근데 남자들도 심각한 거죠. 먼저 요즘 정자 숫자도 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한번 나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난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그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거기 그 공공기관에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가 보면은 정말 이거 일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4시면 퇴근합니다. 그럼 2시간 더 일하고 진짜 환상적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문제점들이 나와요 사실은. 공공기관이 너무 효율성이 없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월급만 비싼 월급 주고 생산성은 없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거 공기업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대폭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일반 개인 생활은 말이죠. 개인 가정 생활은 여유들이 상당히 있어요. 걔네들 이렇게 벌써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국민 대토론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거는 이거 다 물 건너간 얘기고 그런 얘기는 쓸데기 없는 건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노동력을 갖다가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국에서 못 만들면은 네. 수입이라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기업 쪽하고 지금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정부가 지금 덩달아 가지고 그렇죠. 양쪽이 콤비가 돼 가지고 지금 이 난리 부르스를 떠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그 권오규라는 전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에 이민자 900만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가 역으로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나. 1000만 명도 아니고 800만 명도 아니고 900만 명이냐. 9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지금 출산율 있잖아요.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출산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영국도 뭐 1.9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독일은 좀 낮아가지고 지금 1.43이래. 우리나라 거의 같아요. 이런 나라들의 외국인 이민자 비율이 인구 대비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 왔다 갔다 20%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0%에서 20% 사이 정도 돼요. 지금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통계는 이민자까지 포함해서 이주민이 낳은 아이들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통계가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의 비율을 빼고 순수 영국인, 순수 프랑스인, 순수 독일인의 출산율을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전 수학 선생님과 잠깐 계산해봤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외에서 이민 온 외국인들 있죠. 특히 무슬림 쪽에 온 사람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제 딱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이 출산율 통계 1, 2, 3등이 니제르, 말리, 부룬디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 거의 이슬람권이고 이슬람권이라는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 출신들은 출산율이 아주 높아요. 거의 5명 이상 낳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살든 무조건 5명이 기본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 순생아들 빼고 이제 순수 자국인만 계산을 해보면 거의 우리나라나 일본 뭐 이게 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노동력으로만 따지다가 보면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 어떤 그 기본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2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려면 아예 극단적으로 한 900만 명, 1000만 명은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런 극단론을 던지는 게 이 배경이라고 봅니다. 근데 극단론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가? 난 언론에서 떠든다고 해서 다 그거 보고 어우 900만 명을 들어오지 하면서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좀 생각이 좀 단세포신 거야. 왜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왜 다문화가 실패라고 하고 문호를 지금 슬슬 잠그고 있는가? 자, 경제가 한참 클 때 곡간이 넘칠 때는요. 입들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니더라 너무 자식이라도 내 키면 밥 한 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입을 줄이는 게 장땡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세요. 호주, 캐나다 다 이민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고 이민이 오면 올수록 GDP가 성장하는 나라의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이민문호를 닫고 있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다문화 폐기하면서 2008년 그다음에 더 이상 호주는 이민국가 아니다 그래. 왜? 지금 10년 전에 2천만 막 돌파했다고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호주 유학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근데 지금 이제 2,500만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호주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국가 기조가. 그러면서 보수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미 보수화 기조로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거죠. 시대착오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900만 얘기했다라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지. 900만 명이라는 저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정도로 생산 가능인 거 우리나라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미친 듯이 수입을 뭐 우리나라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고 해야 수입이 되는 거지. 그럼 다 같이 굶어 죽자는 얘기인가? 그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돌파구를 결국 통일해서 찾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공감대가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증폭이 돼야겠지.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통일밖에 더 있는 얘기지. 저는 지금 잠깐 이게 통일이라는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통일은 사실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 순위 1위, 2위, 3위 이 나라들이
회교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프리카에 예, 플러스 회교 이슬람이 섞이면 이 정도 출산율이 기본이 돼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출산율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특히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 사랑 국민연대 우리 문사연의 또 사적으로는 아니 공적으로는 거기 또 사무총장으로서 사실 우리끼리는 이런 문제 공유를 했었어요. 공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앞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약칭해서 문사연 문사연이 추구하는 초미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소위 다문화 그러니까 다민족 공정 반대만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사업의 일부일 뿐이고 결국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기치를 들고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민족이 만년대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가는 것. 미력한 힘이 남아 거기에 보태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왜 결혼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하는지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느껴봤는데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 이 사회가 과연 꿈이 있는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고 우리 자식들을 낳았을 때 우리 애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막 낳아 제껴요. 심지어는 다 지들 먹을 거는 다 그냥 숟가락 들고 태어나면서 막 낳아 제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풍요롭고 이 삶을 지탱은 하고는 있어. 그러나 내 대 이후에는 이런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면 애를 안 낳습니다. 왜? 내 애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렸으나 우리 자식들 이후에는 이런 번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다 얘기해 보면 우리 자식 새끼들은 이제부터 고생문이 훤해. 뭐 나와서 뭐해? 그 부모 죄 짓는 거지.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거 60년대 70년대는 돈이 많고 시절이 좋아서 애를 많이 낳나. 그때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부모들이 그랬어요. 아, 우리 애들은 훨씬 우리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옆집에는 애가 5이야. 그러면 앞으로 좋은 세상을 살 놈들이 5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 집안은 뭐야? 둘밖에 없네.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고 조상님들 앞에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우리 자손이 창성하고 번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옆집 애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우리는 애가 없어서 텄어.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아니야. 거거든. 나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당시 70년대는 말이죠. 일단 그 유교 사회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거지. 가정의 가정의 그 구성원이 번성하는 거. 그걸 굉장히 큰 덕목으로 여겼고 그다음에 또 피임도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종교, 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지금 그래서 우리 문사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우리 그 전통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조상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집안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캠페인이 잘 먹혔던 것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동참합시다. 쌍수를 들고.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소위 뭐 진보다 뭐다 다문화다 글로벌 하면서 우리 기존의 가치관이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던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였는데 지금은 다 나 잘난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거,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영토의 축소, 우리 인식의 어떤 영토의 축소가 다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도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영토를 넓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들과 설린 우호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합법적인 그런 영토지만은 그런 공감 무대지만은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좀 넓혀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 때문에 또 우리 단체에서 또 유라시아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세대 이후에 뭔가 좀 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으면 출산을 하냐 이거예요. 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 좀 보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없으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대안이라고 제시할 어떤 액션 플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출산율이 낮은 게 위기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900만 명, 1000만 명을 데리고자 하는 우리는 그거에 관한 부작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안이랍시고 하는 그런 헛소리 말고 우리 입장에서 그 단기간에 어떤 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그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게시판에다가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참 이게 마음이 남는 게요.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는데 참 웃긴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가 입양아동 수출국 세계 1, 2등을 다투는 나라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 이거죠. 애가 없어가지고 부족해갖고 외국인을 수입하자고 그렇게 하는 나라에서 애를 그렇게 해외로 많이 팔고 있다는 게 정말 참담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애를 팔 정도로 낳은 애기조차도 건사하지 못하고 기르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좀 갖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 대안 얘기하기 전에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해외 입양 문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민자는 저 그 뭐 500만 900만을 들여오자 그러고 그다음에 해외 입양은 지금 세계 5위 6위를 하면서 애들 갖다 저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거기다 낙태율도 지금 세계 1위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지금 세계 1위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자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제가 들여오자. 이건 말이죠. 과거 내가 또 프랑스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프리카 거기 그 유학생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우리는 보통 보면 거기 애들이 굶는 걸 보잖아요. 굶는 모습, 어린애들이 그 못 먹고 병드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뭐 세계 뭐 무슨 그 기금인이 해가지고 그 모금 기구 해가지고 맨날 뭐 도와주자 하고 그 캠페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아프리카 그 자이르라는 나라 지금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죠. 근데 거기 저 출신 그 유학생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니다. 거긴 땅이 정말 그 좋은 나라, 아니 좋은 지역이에요. 나라고 뭐 과일이 뭐 지천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농사도 잘 돼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이 모자란 게 아니라 유통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유통 구조가 아주 그냥 미비해 가지고 발달이 미비해 가지고 썩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제대로 그 흐름이 흘러가질 제대로 골고루 흘러가질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왕창 생산하고 한쪽에는 썩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인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지금 내다 버리고 자살이니 그다음에 낙태니 그다음에 해외 입양이니 내다 버리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또 받아들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구를 갖다 그럼 이대로 줄어드는 대로 이대로 놔둬야 되느냐? 우리 그 게시판에 올리신 한 분 누구죠? 저 푸른 사랑님인가요? 뭐 아무튼 회원님이 푸른 사랑님이신가?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 아니 그러니까 필명이 모르겠어요.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푸른 사랑님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베스트님인가요? 그분이 올리신 글을 보면은 우리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는 로봇 자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다.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별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그 내용을 갖다 여기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여기 한반도에 인구가 필요하긴 해요. 적어도 적정 인구는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대체 출산율이라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대체 출산율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죠. 대체 출산율이 이제 2.1명이랍니다. 평균.
예?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2.1명이 계속 출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체 출산율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그 인구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2.1명을 낳아야 되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2.1명이 대체 출산율에 지금 미치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대로 놔둬야 되느냐? 뭐 로봇 자본주의가 오는데 뭐 꼭 그런 그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물론 이제 노동력 차원이 아니에요. 노동력 차원에서 그 인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에 남북한 합쳐가지고 한 8천만 정도, 8천만, 9천만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옆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인구들이 많은 나라예요.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비해서는 인구가 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3천, 1억 4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 정도 지금 한 8, 9천 정도 한국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남북한 합쳐서 1억 정도 유지를 못 해준다면 잘못하면 이게 그 나중에 이 불균형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그 불균형을 갖다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인구를 하기 때문에 이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 내수가 되려면은 암만 좀 로봇 자본주의가 되면 뭐랍니까? 생산성이 좋은 뭐예요? 그걸 갖다 소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 자본주의 유지 안 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바뀌어서 다른 생산 체제가 된다면 생산 소비 체제가 된다면은 그것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은 이 내수가 중요해요. 생산보다도 내수 소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를 갖다 받쳐주는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구를 갖다 유지를 하려면 아까도 여기 딱 선생 얘기했지만 일단은 통일이 돼야 되겠죠. 통일이 되게 되면은 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절대수를 증가 지금 인구 현재 이 인구가 적어도 당장은 한 20년, 30년 정도는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통일이. 근데 통일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우리 먼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당장 그 코앞에서 지금 뭔가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인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뭡니까? 저녁이 있는 삶. 누구 꼭 어느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내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 난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좀 다시 좀 배분을 하는 그럼 너무 그런 논의가 막연해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고 그건 새로운 의제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토론을 지금 당장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뭐냐면 인간은 결국 환경의 산물인데 사실 일자리 배분이라는 걸 정치인들이 말하게 하지만 당장 이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근데 일자리 배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애 안 나요. 그러니까 일자리 배분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있잖아요. 결국 그 문제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불평등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또 여기 한국이에요. 맞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심한 걸 갖다 이대로 방치를 할 거냐? 바로 소득 불평등이 바로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비애랄까 절망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실 이런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도 안 나. 왜? 안 좋은 사회, 더러운 사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자식이 추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일자리를 배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데도 낮잖아. 그 본토박이들은 애를 안 낳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 배분을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답이 안 나니까 결국 안 낳는다는 얘기죠, 애들을.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꿈을 상실했다라는 게,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특성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크다. 일단 제가 그 결론을 한번 나름 한번 내볼게요. 지금 지금 딱 선생님이랑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규직으로
그래도 고소득에 당대에서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 신부부로 거의 반노예 상태에서 정말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나머지가 있을 것인데 정규직으로 자신의 당대의 삶의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놓치기 싫고 애를 낳으면 자신의 경력도 단절되고 행복이 혹시나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안 낳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안을 대물림하기가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게 그렇죠. 겹치면 우리 사회같이 지금 1.1명의 0명대로 수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출산율이나 현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낙태율 세계 최고, 입양 낳았는데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해외에다가 다 애를 갖다 팔아먹고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살률 1위. 자살률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혼자 중에 낙태한 사람이 70%래요. 그러니까 낙태를 100명이 했으면 그 중에 70명은 결혼한 상태에서 애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 결혼한 상태에서 애를 지우는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돈일 거란 말이죠.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 70%에 해당하는 숫자가 11만 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1만 명이라는 외국인을 수입하지 않고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낙태를 막는 것만 해도 외국인을 갖다 들여오지 않고 그렇죠. 인구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낳는 거는 개인의 문제죠. 개인의 선택일 수 있어요. 부부의 선택일 수 있는데 키우는 것까지 부부 개인한테 다 해서 부담을 지어버리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선생이 발생하는데 옛날에 대가족 체제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애를 낳았다면 그 부담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우린 대가족 시스템에서 그렇죠. 공업화에 이은 핵가족으로 너무나 급격하게 가족 제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까지 없었단 얘기예요. 키우는데 그 키우는 거를 전적으로 개인의 어떤 의무나 책임감으로만 의탁을 해버리면 그 개인이 강하면 강한 대로 이유를 찾아서 애를 안 낳고 약하면 약한 대로 안 낳는다는 건데 그럼 결론이 뭐냐? 국가가 출산 및 육아에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쯤 이제 유럽이나 이런 건 맨날 유럽 해갖고 유럽 따라가려 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거 상태에서 애 낳는 사람이 많아요. 다양한 형태의 출산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육아가 있는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부 같은 여성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마치 무슨 샤리아법 비슷하게 여성의 배타적인 인권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인 가족관을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국민한테 이거 외에는 비정상이고 뭐가 나쁘고 다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낙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입양은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그 가족 제도를 포괄한 어떤 식으로 이 아기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키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말이죠. 지금 사회자가 대안을 아까 내라고 재촉을 했는데 지금 사회자도 지금 그 얘기한 대안이 막바로 지금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 가족 그 시스템, 가족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부분들 있잖아요. 소득 불평등. 그 소득 불평등이 1위라는 건 심각하다는 거는데 소득 불평등이 1위라는 건 OECD 1위라는 건 그게 뭐냐면 버는 사람은 너무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지금 너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격차를 갖다 줄여주는 건 그건 경제 정책적으로 가능해요. 경제 정책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당장 지금 대증요법으로 해서 당장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한번 각 분야별로
진지한 한번 이제 국민 토론이 한번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제도 네. 조금 아까 얘기하는 그런 그 가족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경제 불평등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그 여가 문제, 라이프 스타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저 그 대토론이 한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걸 나중에 종합을 해서 그 결론을 갖다 도출해내고 대안을 거기서 도출해내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나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그 복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때 이런 주제까지 같이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제일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출산율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해야 될 건지도 당연히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자, 일단 이번 주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새롭고 재밌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